자, 그래서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마음 같아서는 항상 그래요. 항상 그러죠.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들 무료 강의지만은 밤 10시까지 해주고 싶어요. 선생님 원래 하나라도 뭔가 더 주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시간 관계상 어떤 1시부터 7시까지죠. 6시간이면은 사실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충분히 여러분 좀 얻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혹시 이제 미리 말씀드린 오늘 오픈 특강 때 다 상황형 과제 같은 거 있죠. 예를 들면 상황형 과제 있죠. 여러분들 제일 어려워하는 거. 공무원 면접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또 5분 스피치, 5분 발표라고 하죠. 스피치라 쓰지 말고 여러분들 발표할 때 영어 쓰지 마시고 5분 발표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5분 발표, 그 다음에 경험형 과제, 상황형 과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상황형 과제가 여러분들이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왜? 실제 여러분들 보시면 기출문제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현직들 있죠. 업무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현직들도 애매모호한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 현직들도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있죠. 초반부에 상황형 하나를 해설하는데 보통 1시간 정도가 걸려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뭐 7시간, 6시간 강의하면 6문제 풀어 끝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형 문제 같은 경우는 핵심 포인트만 전달해 줄 것이고 오늘 교재 내에서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선생님 오픈 특강에서 아니 그 오픈 채팅방 있죠. 선생님 방에서 어떤 계속 상황형 같은 과제 같은 것을 풀어줄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픈 채팅방에는 계속 있어라라는 겁니다. 지금 대충 한 1000명 가까이 됐죠. 이번 주면 1500명 돼요. 그러면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거기서 풀어줄게요. 그리고 또 선생님이 그 합격자 발표 바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때 이제 그 사실 해설 혹시 시험 어떤 방법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한데 선생님 생각에는 바뀌지 않을 것. 바뀐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뭡니까? 시간을 과거처럼 2019년도 이전이죠. 포함해서 이전이죠. 시간을 구급 면접 시간을 40% 늘린다는 거죠. 바뀐다면. 그리고 바뀐다면 경험형 과제가 공통 주제가 아니라 단순 경험형 주제로 준다는 것이죠. 바뀐다면 시간 늘어나고 그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40% 늘어났을 경우에는 그때는 짜투리 시간이 많아요. 짜투리 시간이 많겠죠, 당연히. 그럴 때 여러분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있죠, 걱정하는 전공 지식 같은 거 이런 거 어떤 물어보는 시간이 두세 개를 물어본다든가 서너 개 늘어날 수는 있어요. 그죠? 그것도 특정 직렬만이 예를 들면 세무직이라든가 어떤 검찰직이라든가 몇몇 직렬이 있어요. 또 기술직이라든가 몇몇 직렬들이 물어본다는 것이지 행정직은 물어볼 곳이 없어요. 행정직 같은 경우 행정법을 물어보겠습니까? 행정을 물어보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뀐다면 그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혹시 만약에 바뀐다면 오늘 강의 내용 속에서 내용과 틀리게 바뀐다면 선생님이 그날 해설 특강을 할 거예요. 라이브로 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만약에 바뀌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때 또 선생님의 상황형 과제라든가 기타 면접에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내용을 통해서 도움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점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픈 특강에는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올해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내라. 올해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변수가 많아요. 대표적인 변수가 좀 이따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동점자의 처리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죠. 동점자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규정을 반드시 시켜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공무원이 규정을 만들었는데 공무원이 그 규정을 어긴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국민은 결코 공무원을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규정을 지키되 예를 들면 이 동점자 처리 문제 인사혁신처에서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진행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말한 것은 동점자 변수가 많다는 것. 그리고 항상 말했다시피 여러분들은 과거에 연연하지 마라라는 것을 들어오시면 돼요. 자, 과거에 연연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마라. 여러분들은 면접 결과를 가지고 2020년도나 2021년도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방직이 다 먼저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떠니 연고라든가 그런 쪽에 자기 집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 지방직을 선택해버리죠. 그러니까 당연히 면접장에 안 가죠. 참 그런 걸 보면 나는 개인적으로 수험생들이 착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욕심이 생기잖아요. 사실 이거랑 해도 돼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 선택해도 되거든요. 사실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방직이라도 국가직 둘 다 임용 등록해도 상관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권리니까 그러잖아요. 본인들이 선택하는 거니까. 그런데 다 포기해 주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수험생들이 참 착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완전 미달 사태가 나버렸잖아요. 모든 직렬이 일부 직렬 빼놓고 검찰 직렬 이런 직렬 빼놓고는 전부 다 미달 사태. 그러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재시험까지 봤잖아요. 또 재시험 보고 또 추가 면접 또 보고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또 당연히 그 시절에는 당연히 면접관들이 그런 거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그러잖아요. 이번에 지금 큰일 났습니다. 완전히 전부 다 미달입니다. 면접장들이 대기 장소 여러분들 모여있는 거 안 보겠습니까? 다 비어있어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면접관들 여러분들한테 미입을 주겠냐 그 말이죠. 안 주겠죠 당연히. 거의 안 주죠. 그래서 2020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미입이 없었다고 생각해도 과언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2021년도 같은 경우도 노쇼가 나버렸잖아요. 뭐 경기지방제도 발표돼버리고 일찍 발표되고 교육인들도 거의 다 발표돼버리고 그러잖아요. 노쇼가 나가지고 노쇼라는 거 쉽게 말하자면 실제적으로 어떠니 선발위원회 어떠니 예를 들면은 모자란 것이죠. 그래서 또 추가 합격도 생겼죠.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왜 여러분 국가직 면접이 중요하냐면 올해도 추가 합격은 어떠니 추가 합격이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커요. 그죠? 물론 그것도 이제 운도 따라야 되겠죠. 내 직렬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개인적으로 죄송한 소리 같지만 세무직이라든가 작년에 검찰직 같은 경우 내가 알기로는 1, 2차 해가지고 총 3명 된 걸로 알고 있어요. 1차 때 한 번, 2차 때 2명이가 3명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정사업본부라든가 뭐 이런 직렬 같은 경우는 사실 냉정히 말하자면 추가 합격 1순위가 돼요. 우성사업부보다는 좀 지방직을 선택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세무직 같은 경우는 죄송한 소리 같지만 추가 합격이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세무직 같은 경우는 이미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번에 합격하잖아요. 9월 달에 교육 일정이 잡혀져 있어요. 그때 절반 벌써 교육이 가요. 이미 계획이 싹 나와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세무직 같은 경우도. 그래서 추가 합격도 사실 운도 좀 따라야 되더라.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더라? 단순히 추가 합격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발생이 되더라도 그렇잖아요. 국가직 같은 경우는 미입을 받으면 성적이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미입을 받으면 추가 합격 대상자에 포함도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선생님 어제도 그랬죠. 단톡방에서 최소한 보통 이상은 여러분들은 맞아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추가 합격 대상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여러분들 1년 또 공부해야 돼요. 1년 후에 여러분들이 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여러분들이 꼭 잡으셔야 된다. 꼭 2020년에 무조건 합격하셔야 돼요. 지방직이 됐든 국가직이 됐든 하다못해 군무원 시험이 됐건 그잖아요. 군무원 시험이 됐건 합격하셔야 돼요. 죄송한 사람 검찰직 분들이 죄송하지만 검찰에 꾸민 사람들은 하다못해 뭐 경찰직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여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혹시 이번에 안 되신 분들 있다 계신다면 그 여유가 생겨요. 이번에도 현직 경찰도 저한테 3명이나 상담이 왔어요. 현직 검찰직 하다가 안 돼가지고 현직 경찰인데 지금 또 검찰직으로 합격하신 분. 자기 꿈을 이뤘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도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내년부터는 새 정부가 들어섰죠. 새 정부가 들어서는데 새 정부의 어떠니 공무원 수 감축 필연이죠. 그분이 어떤 뭐죠? 공직사회는 작은 정부 지향이죠. 다시 말해서 부처 같은 경우는 통합하고 없앨 거는 없애고 공무원 인원 감축하고 공무원 선발 줄인다는 이야기죠. 그 말은 결국은 뭡니까? 그래서 민간 전문가들 있죠. 민간 전문가들을 우리 공직사회에 대거의 유입시켜서 함께 일하겠다. 한마디로 작은 정부죠. 그래서 내년에 예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원수는 줄어들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올해 좀 합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 점을 말씀드리고 꼭 그래서 해라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사회의 큰 이슈는 최근 3년간 큰 이슈는 코로나 이슈죠. 사실 여러분들은 그나마 지금은 사실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제 평생 여러분들이 감기처럼 달고 살아야 돼요. 그죠?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코로나는 감기다. 제2의 감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최근 3년 동안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이 힘들었죠. 그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실제로 코로나 관련해서 어떤 면접에서 있잖아요. 뭐 지방직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거의 뭐 이슈 관련된 질문이 많이 들어왔죠. 뭐 간호직, 보건직 같은 경우는 필수적인 질문이었고 그렇죠. 어쨌든 코로나 이슈가 우리 최근 3년 동안을 우리 사회를 덮어버렸죠.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제 문제는 이제 앞으로 그래서 공무원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공무원들 얼마나 고생한지 아십니까? 예? 새벽 4시까지도 일하고, 예?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 있죠? 새벽 4시까지도 일하고 막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무원 같은 그만큼 일이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공무원이 단순히 있잖아요. 좀 더 강의 드리면서 여러분이 깨닫겠지만 사실 공무원들 같은 경우 합격해가지고 그만두는 사례, 공무원 조직이라니 생각보다 안정적이어서 지원한 것이 맞잖아요. 면접 때 너 공무원 왜 지원했어? 네, 안정적이어서요. 그러면 면접관 표정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맞지만 얼마든지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무원 면접관이 제일 싫어하는 답변 중에 바로 그런 답변이라는 것을 그 차차 배우기로 하고, 그렇죠? 안전 맞지만. 그런데 실제로 가보니까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유명했다가 그만두는 사례들이 정말 많아요. 한 해 그만두는 사람이. 어렵게 힘들게 공부해서 공직사에 들어갔고 그만두고. 그런 경우도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죠? 이번 코로나 시국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이 얼마나 사실 전 세계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예, 이 정도 하는 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만 인정할 뿐이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인정합니다. 근데 앞으로가 더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자, 공무원의 목적이 뭡니까? 공무원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죠. 바로 그겁니다. 자,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공무원의 목적은 한마디로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에 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과거 이거 개별 질문이 많이 있었었어요. 야, 공무원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니? 기타 등등. 이런 질문도 많이, 실급에서는 공통적으로 이것도 뭐라, 헌법적 가치가 무슨 뜻이니? 실급에서는 과거의 개별 질문으로 면접에서 이루어졌어요. 자,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에 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제부터가 진짜 공무원의 일이 중요해진 겁니다. 이미 사회적, 경제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힘들어하고 힘들고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부터 이제 그들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적으로 있어야 될 사람들이 바로 뭐더라? 여러분들이라 말이죠. 그래서 공무원 일은 갈수록 더 많아지고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일은 사명감이라든가 책임감이라든가 다시 말해서 희생정신, 봉사전신 비슷한 말들이죠. 이런 것 없이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명감, 책임감, 희생정신 이런 것 없이 할 수는 없어요. 진짜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인재상이 뭐더라? 그런 그런 어떤 자질이 있는 사람들. 공무원이 만약에 직업이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직업이죠. 직업.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반 사기업의 직업의 의미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일반 사기업은 어떻습니까? 회사의 이윤 추구를 극대화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도 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 되지만 돼요. 사기업 같은 경우. 그렇죠?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 그렇죠? 그래서 회사 이윤축 경쟁하면서 살아남는 사람만 살아남고 회사의 이윤축을 극대화하는 게 목적이지만 공무원은 말했죠. 공무원은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에 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기업 다녔던 분들은 다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약간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요. 개성도 뚜렷하고. 그렇죠?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능력이 좋으신 분들이 사기업에 많이 지원을 하지만 그렇죠? 그런데 공직사회는 국민의 삶의 어떤 질에 우선하기 때문에 어쩌더라? 한마디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사명감, 책임감이 있어야 그런 건 가장 기본이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보다 뭔가 조직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코로나 하나가 터졌을 때 특정 부처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부처가 그와 관련해서 같이 협조할 건 협조하고 또 부처별로 전문적으로 할 건 하고 이렇게 코로나를 극복해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번에 예를 들면 상황제시형이라는 게 있어요. 상황제시형 과제, 상황형 개별 과제라고 말을 하죠. 자, 좀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자, 상황형 개별 과제 같은 경우는 2019년도 그 이전, 그때는 직렬별로 같은 주제가 나왔어요. 직렬별로. 연관성 있는 주제. 우정사업본부라면 우정사업본부 관련된 주제가 나오고, 검찰직이면 검찰직 관련된 주제가 나오고, 세무직이면 세무직 관련된 주제가 나왔단 말이죠. 2020년도부터 파기가 됐죠. 쉽게 말하자면 같은 날 시험 보는 직렬에서 어떤 직렬과 관계된 주제가 나올지 모르는 그렇게 바뀌었죠.
예를 들면 뭐 검찰직 학생들이 관세직 어떤 상황 제시형을 풀어야 되고, 그죠?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올해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작년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기술직마저도 전직렬 통합된 문제가 나와버렸어요.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무원 될 사람은 자기 직렬만 많이 알아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 조직생활이라는 것이 와게 되고 모든 업무가 협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렇죠? 최소한 다른 어떤 직렬의 업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상황형 과제 이런 거 기출 문제를 그대로 보시면 책에 이 교재에 그대로 있어요. 보세요. 단 한 문제라도 해년마다 같은 문제가 있었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뭡니까? 행정직 학생들이 전산직 관련된 전산직이 뭔가 전문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도 오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대신 이건 있죠. 당일날 보는 그 직렬을 보는 거. 작년 같은 경우는 교정직하고 세무직 같은 경우는 해당 직렬만 면접을 받잖아요. 인원수가 많으니까. 그때는 당연히 그 직렬에 관련된 주제가 나와요. 세무직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서 단독으로 주관하기 때문에 세무직은 무조건 세무직 관련된 상황령만 나오는 것이고, 다른 직렬은 이미 파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면접을 준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내 직렬에 맞추지 말고, 예를 들면 다른 직렬하고 좀 어려운, 스터디 같은 것도 그래서 다른 직렬과 섞어서 짜주는 거 도움이 돼요. 최소한 해당 직렬, 내가 합격한 직렬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다른 직렬에 무슨 일을 하는지 정도, 대표적인 어떤 논란들의 이슈 정도,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선생님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핵심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예를 들면 힘든 우리 어떤 국민들을 위해서 앞으로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 점을 명심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그래서 공무원의 목적이라는 것은 결국은 한마디로 공익실현이 있는 거예요. 이 공익실현이라는 말을 풀어보면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한다. 또 풀면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고 안전을 책임지고 재산을 보호해주는 거다. 또 풀면 뭡니까? 예를 들면 헌법적 가치의 최우선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헌법적 가치, 최우선 가치를 우리는 보통 우리 공무원의 역할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 조건이 있어요.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세요. 항상 우리 사회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먼저 배려해야 된다. 이걸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거. 그것이 공무원의 목적. 우선 배려하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 차차 강의를 통해서 차차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사회적 약자라는 것은 특정 계층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적 약자는 우리 온 국민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예를 들면 건강하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예를 들면 혹시라도 누군가가 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면은 장애인 판정을 받게 되고 장애인이 되겠죠. 그럼 그것도 사회적 약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무원이 일할 때 사회적 약자의 편을 예를 들면 코로나는 예를 들면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여러분들이 각 직렬별로 추진하는 정책들을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그걸 외우는 게 아니에요. 정책 공부할 필요 없어요. 정책들을 보면 대부분 다 사회적 약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우선 배려하고 시행하는 정책들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어떤 자녀들에게 예를 들면 교육비 같은 거 지원해 준 거라든가 다비리.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 근로장려금 같은 게 뭡니까? 쉽게 말하자면 근로를 장려하도록 만드는 우리 국가가, 우리 국민들이 준 겁니다.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에요.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공무원은 그래서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착각하지 마세요. 국민의 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에요. 국민의 세금을 받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들이죠. 빌리는 사람들 그 대신해서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 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지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로장려금이라고 쉽게 말하면 이거란 말이죠. 열심히 일해요. 죽어라고 일을 해요. 그런데 현재 그 급여로는 우리 식구가 살아갈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진짜로 열심히 죽으라고 이랬는데도 생활을 못해. 어때? 그럼 우리 국민들을 도와줘야 돼, 있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근로장려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책들을 보면 대부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어떤 99%가
사회자의 약자를 우선 배려하는 정책들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공무원의 역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한 가지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공무원 면접은 있잖아요. 공무원 면접은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면접 기간 동안에 공무원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 방법적인 요소로 면접관들이 예를 들면 5분 발표, 5분 발표 주제를 보세요. 첫 주제가 뭡니까? 5분 발표. 자, 참고 사례는 참고 사례일 뿐이에요. 참고 자료, 사례나 제도가 나올 수 있고 고전 우리나라 역사적인 인물들 있죠. 아주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들. 대표적인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물어본다면 역사적 인물 중에 여러분 정해졌잖아요. 대부분 세 사람.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청량용 선생님. 그잖아요. 대부분 다. 그 외에도 물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어떤 행했던 일, 그것이 사례로 줘요. 이게 고전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정책이라든가 기타 이런 어떤 제도, 이런 것들이 사례로 주고 있죠. 근데 한 가지는 그거예요. 자, 이 사례를 한번 봤어. 참고자료 같은 경우는 A4용지 2분의 1 정도 분량밖에 안 돼. 그잖아. 그걸로는 여러분들이 발표를 할 수 없어. 내 이야기를 결국 해야 돼. 그렇죠? 자, 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참고자료를 보고 어쩌더라? 대표적인 공직가치 한 가지를 뽑아봐라 이거 말이야. 그래? 좋았어. 그리고 나서 실천 방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봐라 이것이에요. 얼마나 공직가치가 중요한지 알겠죠. 그러니까 핵심이 공직가치가 뭐냐면 왜 공직가치가 명확하니 공고문에 나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어떤 직무 수행 능력 및 전문성을 평가하겠다. 공직가치와 관련해서 평가하겠다. 그런 것들이 명확하니 공고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픈 스페이스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공직가치를 물어보는 거예요. 공직가치. 그럼 공직가치가 도대체 뭐요? 추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직가치라는 것은 내재화시키는 것은 하루아침에 내재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평생 공부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내재화시킬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면접관들이 보는 것은 뭐더라? 이 사람이 우리 국가직 공무원이 되었을 때 이런 어떤 공직 가치를 내재화시킬 수 있는가? 그런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잖아요. 공직 가치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들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어떤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자세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받을 때 나중에 공직 가치 관련된 교육도 따로 받습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것도 공무원에 대해서 누가 더 많이 알아요? 방법적인 요소. 경험형 과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방법적인 요소.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어떤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일을 잘할 수 있어. 도대체 공무원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걸 제대로 면접 준비 기간 따라 해왔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바로 경험형 과제예요. 방법을 달리할 뿐이에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알게 됩니다. 상학년도 마찬가지예요. 상학년이 봐봐봐. 잠깐 설명했지만 내가 학회관 진입 관계된 어떤 주제가 출제되고 있고, 현직들도 어려워하는 그런 어떤 문제들, 논란되는 문제들이죠. 그런 어떤 문제들을 여러분들한테 주제로 던져주죠. 야, 그 한마디로 그거야. 야, 현직에 들어오면 이런 일 해야? 이런 일이 생겨야 너라면 어떻게 할래? 너라면 이것이 상황형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무원으로서 일을 잘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직 면접 방식 자체가 과학적입니다. 원래 국가직 면접은요, 바뀌어왔어요. 과거에 선생님은 22년 동안에 강의를 해왔죠. 원래는 경험형 처음에 있죠. 경험형, 옛날에는 경험형 과제란 말을 안 썼었어요. 예전에는 사전조사서예요. 사전조사서를 당일날 가서 3장을 써요. 3장. 3가지 주제를 써요. 3가지 주제를. 다 경험형이에요. 다 단순 경험형. 그래서 첫 번째 봉사 최근에 또는 학창 시절에 봉사 활동했던 경험을 적으시오. 최근 또는 학창 시절에 예를 들면은 창의력을 발휘한 경험을 적으시오. 책임감을 발휘한 경험을 적으시오. 이런 식으로 경험형 과제만 주어졌어요. 그죠? 경험형 과제. 왜? 여러분들 어떤 공무원으로서 자질평가에 있어서 가장 객관적인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과거 경험했죠. 최근 또는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어떤 공무원으로서 자질 평가하는데 가장 쉬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로 모든 어떤 면접이 진행돼. 그러다가 이걸로 평가하기는 너무 안 돼. 변화를 준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중에 상황형 과제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또 줬고, 또 이걸로도 또 변화를 주고 싶어. 그잖아. 그래서 다시 5분 발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죠? 또 함께 한 년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조금씩 면접 진행 방식에 대해서 변화를 주고 있어요. 그죠? 이제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변화를 주거나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예를 들면 상황형 과제 같은 경우. 내 직렬과 연관성이 없는 주제들을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하나의 변화되는 유형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공무원에 대해서 누가 더 잘하느냐, 그것이 가장 포인트다. 함께 공무원의 의미만 제대로 이해하면 내가 장담하건대 있잖아요. 장담하건대 면접에서 미흡받을 일은 정말로 단 0.00001%도 없어요. 그 점만 여러분들이 인식하세요. 공무원의 역할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자,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선생님이 단톡방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있죠? 설명해 드릴게요. 자, 선생님이 단톡방에 예를 들면은 평점표 올렸죠. 평점표. 여러분들 원래 이런 거 설명 안 합니다. 근데 자주 물어보니까 어디 갔지? 평점표를 잠깐 봐보세요. 내가 단톡방 올렸어요. 뭐 일이 쭉 내려갔어? 일부러 내가 올려놨어요. 선생님 카톡방에. 말로 들어도 돼요. 자, 오시면은, 2021년도 9급 공개 채용 면접시험 평점표라고 있죠. 좀 있죠? 보이죠? 좀 올려보면 있어요. 자, 여기에 몇 가지 여러분들이 했더니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올해 동점자들 어떻게 만약에 좀 평가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설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자, 보이시죠? 다 보셨죠? 자, 여러분들 보통 공무원들이 평가할 때 5가지 어떤 가나, 다라, 마 해가지고 5가지 평점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면접위원들이 상중하 거기다가 체크를 하게 돼 있죠. 체크를 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재밌는 것이 상중하 표시나 재밌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밑에 보시면 개라고 있죠. 개라고 적어져 있죠. 그죠? 이 개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상중하 개수를 체크하는 거예요. 상중하 개수, 면접관들이. 만약에, 예를 들면은, 상개수다, 3개다, 그러면 3에다 표시를 하고, 5개면 5에다 체크를 하고, 0이면은, 만약 하나도 없다, 그러면 0에다 체크하는 거겠죠. 그죠? 각자 면접관 두 분이 각각의 어떤 개수를, 예를 들면은,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면접 끝나고 나면, 이제 면접관들이 이 평점표를 가지고, 그 밑에 비고라고 적어 있죠, 비고. 이제 비고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단 면접에, 혹시라도 면접에 대한 어떤 불복 문제로 인해서 혹시라도 소송이라든가 학생들이 걸 수도, 실제 그런 일이 한 년마다 한두 건씩은 항상 생겨요. 그죠? 소송을 걸었을 때 우수를 왜 줬느냐, 그런 내용들은 적지 않을 거예요. 왜? 기록이 남겨야 되니까. 공무원들은 항상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미입을 줬다면 왜 미입을 줬을까? 이런 내용들을 아마 적을 것 같아요. 상에서. 이것은 추정입니다. 추정. 이런 것들은 절대 공개하지 않아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왜? 우수를 왜 줬느냐? 그런 것은 우수 받은 사람들이 나 왜 우수 줬어? 여러분들 상대로 소송 걸진 않겠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미입이나 이런 사유 같은 것을 적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은 우수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냐? 기본적으로 국가직 면접은 있잖아요. 성적에 상관없이 어떤 우수이면 무조건 최종 합격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성적에 상관없이 미입이면 무조건 불합격입니다. 그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통이 성적 순서대로 선발위원회에 맞추어서 최종 합격에 시키게 되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보통을 맞았으면 예비번호라는 것을 받게 돼요. 그 목적이 뭐냐면 추가 합격 때문에 추가 합격. 추가 합격이 생겼을 때 예비번호 순으로 여러분들이 예비번호 순도 당연히 성적 순으로 부여하게 되겠죠. 그럴 때 이제 추가 합격 때문에 어떤 여러분들 예비번호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미입이 몇 명이냐, 그런 것들은 일부 학원가에서 통계니 뭐니 해가지고 다 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은 다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왜? 인사혁신처에서는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미입이 몇 명이냐, 우수가 몇 명이냐, 이런 것들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그냥 여러분들 홍보용이라고 해서 광고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한 근거를 내려면 수험번호, 명단, 이름까지, 점수까지 다 나와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득점을 맞았는데, 그리고 공단기 점수 이런 거 기준이 필요 없는 거예요. 실제 합격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미흡이 몇 명이냐 알기는 힘들어요. 물론 거기에 매달려서 예를 들면은 계산할 수는 있어요. 이제 학생들끼리 서로 정보가 돼요. 몇 점은 떨어졌어? 몇 점 합격했어? 그 기준을 잡아서 예를 들면 고득 점수가 몇 명이냐? 그럼 미입이야. 우수는 도저히 알 수가 없고. 왜? 우수 같은 경우는 성적이 좋은 사람들도 우수가 나올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 것들은 근거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어쨌든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어쨌든 그러더라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러면은 면접에서 사실 우수나 미입 맞기가 결코
사실 남발학을 할 수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우수를 받으려면 국가적 면접관 두 분이죠. 그러니까 과반수가죠. 과반수가. 여러분 과반수가 그러면 과반 자체가 이미 과반이죠. 과반. 그 자체가 2명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과반수가 2명을 포함하는 거. 3명이 면접관이면 2명이 과반수가 되겠죠. 그죠? 2명이면 2명 다예요. 그러니까 2명 다 똑같이 5개 항목에 상상을 5개를 다 주어야 돼요. 그죠? 거기서 맞기가 진짜 어렵네. 그죠? 그럴 수도 있겠네. 자, 그런데, 자, 그럼 미흡 요소를 말씀드릴게요. 미흡 요소 같은 경우는 2가지 경우입니다. 2가지 경우. 첫 번째로 이 5가지 평가 요소에 있죠. 예를 들면은 면접관 두 분이, 그것도 두 분이 각각 2개 이상의 항목에 하가 나와야지만이 미흡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해되죠? 각각의 어떤 항목, 5가지 어떤 항목이건 상관이 없어요. 2개 나왔고, 이쪽도 2개 나왔어요. A, B 합쳐서. 2개씩, 이상씩. 그러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또 한 가지 경우가 있죠. 특정 항목에, 이걸 가장 조심하셔야 돼요. 면접관 대신 보는 눈은 똑같거든요. 특정 항목, 5가지 항목 중에서 한 가지. A 면접관, B 면접관, 똑같은 항목에 하를 주게 되면 미입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경우에서 미입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죠? 2개씩.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 면접을 보면요. 웬만하면 있잖아요. 하를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면접관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상중이 많아요. 그러면 선생님 우수가 도대체 왜 나와요?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마지막에 다시 한번 면접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면접관들이 밑에 표시하는 거지. 상계수 표시하는 거. A 면접관은 상이 4개야. B 면접관은 상이 5개야. 그렇죠? 혹은 4개, 4개야.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상의를 해요. 면접관들이. 상의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 학생은 어떠세요? 저는 상 주고 싶은데, 우수를 주고 싶은데, 좀 그러네요. 그 서로 상의를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상의 후에 최종 결정을 해서 평점표는 당장의 평점표는 내가 중이 있었어도 상계수가 4개에서 우수가 안 되더라도 서로 합의를 해서 상을 다시 상으로 바꿔가지고 여러분 우수를 주는 겁니다. 한 번 더 재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나중에 면접에 예를 들면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고 물론 면접관은 질문 리스트가 있어요. 자, 질문 리스트. 그렇잖아요. 근데 질문을 던지고 나서 면접관들이 무언가를 계속 적습니다. 그게 왠지 알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에 대해서 재평가할 때 있죠? 상위에서 결정할 때 그런 것들을 참고 자료로 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 되시죠? 그거다는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그걸 알아라라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궁금해하는 것. 뭡니까? 올해 기준으로 알다시피 동점자가 너무 많아요. 내가 선생님이 커트라인 분석을 해봤잖아요. 해보는데 동점자가 많아요. 쉽게 말하자면 봐보세요. 일배수가 이제 일배수 컷 기준이 동점이 되겠죠. 참고로 그 기준이 중요하겠죠. 일반적으로 원래 이것이 참 애매모호합니다. 설명을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일배수 예를 들면 컷에 만약에 일배수 컷이 예를 들면은 삼발이론에 딱 맞추는 것이 일배수잖아요. 냉정히 삼발이론이 100명이다. 그럼 100명에 딱 맞추는 것이 그 걸치는 사람만이 일배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0명에 걸치는 사람이 예를 들면 쉽게 20명이 동점이다. 그러면 20등부터 100등까지 또 동점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또 100등부터 120등까지 동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경우 과연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그리고 선생님이 중간에 이야기했지만은 선생님이 커트라인 분석을 해봐서 각 직렬별 동점자를 파악해봤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원래 규정은 공무원 규정은 미흡만 만약에 면접 평가 후 미흡을 예를 들면은 받지 않은 경우 있죠.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이상의 어떤 면접 평가를 받았으면은 전부 다 합격이에요. 원래는 전부 다 합격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원래 그게 규정이에요. 규정 그 자체가. 규정이란 걸 함부로 바꿀 수가 없다. 함께 인사혁신처에서는 규정을 지키면서도 뭔가 선발 이론을 조정하는 그런 방안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선발 이론을 동점자를 전원 합격시키는 사실 힘들어요. 힘들다는 거예요. 당연히 일배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수를 받으면 무조건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점자 기준으로 선생님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어떤 인사혁신처에서 위우수를 부를지는 선생님은 알 수는 없어요. 그다음에 실제로 작년 기술직 같은 거 보세요. 노쇼가 나가지고 미달 지역도 있었지만은 그렇죠? 노쇼가 미달 지역이 있었어요. 기술직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가 조정 점수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보시면 알겠지만은 노쇼가 아닌 청년들도 다 거의 다 선발원회를 맞췄다는 것을 보면 나름대로 어떠니 내부 규정이 있다는 소리예요. 내부 지침사항이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한테 물어보죠. 그러면 작년에 통계를 보니까요. 뭐 대부분 직렬, 검찰직, 뭐 세무직 대부분 직렬들이 다 선발원회로 거의 맞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왜 경찰 행정직은 선발 인원보다 더 많이 뽑았을까요? 물어볼 수 있겠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수요조사 같은 걸 하고 여러분 부처별로 부서별로 우리가 인원이 이 정도 필요해요. 그런 것들이 이미 다 하반기에 다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공고를 12월 달 하겠죠. 그러면 12월 달 공고 후부터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면접 보기 전까지 6개월 정도 시간이 있어요. 6개월 동안은 무슨 일이 생기겠죠? 수요가 생각보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뭡니까? 결혼하고 예를 들면 육아휴직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발생해 버리고 또 중간에 또 퇴직해 버리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갑자기 일이 많아져 버리고 이 기타 등등 이런 것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인력이 참마디로 충원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직렬마다 다르죠. 그럴 경우에는 6개월의 변화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 경찰 행정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원이 이 정도 좀 부족 인사시시 말을 하겠죠. 그러면은 거기서 예를 들면 또 인원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선발이론보다 많이 뽑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도 약간 운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동점자 어떠니 기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 말이죠. 동점자는 다 불안해요. 그죠? 성적이 좋은 사람도 불안하고 성적이 좋은 사람은 왜 불안하냐? 혹시 내부 지침에 의해서 혹시 우리한테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아니 조정 점수가 있었을 때는 편했잖아요. 소수점으로 딱딱딱 끌어버리니까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잖아요. 그죠? 다 불안한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할지. 그 선생님도 알 수는 없다겠죠. 다만 그래서 별의별 소문이 다 돌죠. 예를 들면 저한테는 이렇게도 물어봐요. 예를 들면 물어보는 질문들이 전공 지식이 좋은가 막 우선순위로 뽑는다. 그런 소문도 있고 연장자순이다. 이런 것도 있고 군무원 면접 같은 경우는요. 면접이라든가 군무원 면접은 필기 성적하고 면접을 동시에 반영을 해요. 그리고 5점, 4점, 3점, 2점, 1점 이렇게 동시에 반영. 그때는 만약 그것도 동점이야. 그럴 때는 군무원 같은 경우는 연장자 순이에요.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죠? 근데 지방직 같은 경우도 간혹 가다가 내부 지출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은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는 알 수 없어. 자체적으로 그것은 내부 지침사항 같은 우리가 내부 규정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내부 지침사항이니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런 판단할 것이냐 이것이 고민인데 그다음에 또 그런 말도 있고 다시 면접을 다시 본다 이런 소문도 있고 그다음에 뭡니까 할당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수없이 많이 나오죠. 수없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것을 물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규정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은 그냥 동점자들 전부 다 합격시켜버리고 그리고 성적이 커트라인 무슨 맞죠 합격시키는 그런 경우가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힘들다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물론 이제 그것은 이 지금 하는 내용은 선생님의 추정 사항일 뿐 미리 말씀드리지만 확정된 사항은 없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묘수를 규정을 지키면서도 과연 동점자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쌓이는데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직렬별로 좀 달리 직렬별로 좀 달리 선발의 인원 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의 어떤 면접 방식은 뭐냐면 할당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면접관의 어떤 재량이에요. 우수 보통 미흡 결정은 100% 면접관한테 재량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조에서는 보통 국가직은 9개 조로 편성이 되죠. 오전에 4개 조, 오후에 5개 조가 편성이 되는 거예요. 보통이 9개 조가 되는데 그러면 보통 조별 할당자라면은 조별로 예를 들면 미흡 몇 명, 우수 몇 명, 보통 몇 명 이렇게 쉽게 한마디로 어느 정도 정하는 것을 보통 우리가 조별 할당자라고 보통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어떤 현행 방식이 뭐냐면은 면접관의 재량이기 때문에 면접 조마다 달라요. 결과가 어떤 조에서는 우수가 좀 많이 나오고 어떤 조는 미흡이 좀 더 있었고 어떤 조는 대부분 보통이었고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만약에 이게 한다면 약간의 어떤 할당제 비슷한 건데, 예를 들면은 할당을 하지 않고 상황을 이제 면접관도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들을 또 전달해 줄 거 아닙니까? 면접관들이 이제 지금 창살 없는 과목에서 보내고 있잖아요. 면접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절대 외부 통제가 돼요. 하지만은 직원끼리는 할 거 아닙니까?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 공고식으로 할 수 있어요. 공고. 할당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선발 이론이 이건데 초과 동점자가 이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동점자를 전용 규정대로 합격시키자니 너무 많은 어떤 인원이 들게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면접관님께서 예를 들면 좀 조정을 해주면 좋겠다. 예를 들면 한 조당 예를 들면은 우수 예를 들면 한두 명을 준다든가 미입 한두 명을 준다든가 선발원의 적정 부분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공고는 할 수 있어요. 그죠? 그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규정을 지키고, 네. 함께 사실은 우리 단톡방에 여기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분 자가 A라는 분이더라고요. 검찰 키키라는 아이디가 있어요, 여자애.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봤을 때는 여성분 같기도 해요. 상당히 A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A하네. 선생님도 생각 안에 있었지만 그 이야기는 내가 공식적으로 사실 내가 이렇더라.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내가 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줄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죠? 할 때 자연스럽게 선발인원에 맞춰주겠죠. 그리고 직렬마다 좀 다르게 선택할 수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6개월 동안에 우리 인원이 더 충원이 필요해. 줄어들 수는 없어. 선발 인원 최초 공고 선발 인원보다 줄일 수는 없어요. 늘릴 수는 있겠지만. 뭔 말인지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변수가 있죠. 추가 합격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데이터 쫙 뽑아가지고 어떤 직렬은 이렇게 되더라. 추가 합격 이 정도 나오더라. 어떤 직렬은 이 정도 하더라. 거기까지 어느 정도 선발을 거기까지 고려를 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차라리 매입으로 예를 들면은 한두 명을 주더라도 부담은 좀 덜하다 그런 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죠? 대신 이제 검찰직과 더 손해볼 수가 있어요. 검찰직은 추가 합격도 없고.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말한 것은 뭐더라? 직렬별로 좀 다르게 이런 부분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아니, 검찰직은 손해잖아. 다른 어떤 직렬 같은 경우 추가 합격 계산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왜 우리 검찰직이 뭐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묘관이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어떤 루머들 있죠? 전공지식 우선이네. 이런 잘못된 연장자 우선이네.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재면접을 본다는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라. 그래서 어제 내가 선생님이 단톡방에서 이런 말 했죠. 어쨌든 간에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보통 이상만 맞으면 다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이상만 맞으면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농담 삼아. 내가 그랬잖아요. 다른 건 너희들한테 내가 말할 수 없지만 최소한 보통 이상은 너희들은 맞아야 된다라고 강조했던 얘기가 그 이유예요. 보통 이상은 맞아놔야지만이 나중에 추가 합격도 되고 또 면접자 동점자 결정 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또 최소한 보통 이상은 맞아놔 강조했던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은 차후한 결론은 뭐더라? 인사혁신처에서 어떤 묘수를 부릴지는 모르겠다라는 거.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미입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거의. 그 결과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까 미입이랑 우수 비율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고정된 게 아니에요. 정해진 게 아니에요. 몇 퍼센트 정해진 게 아니에요. 어떤 해에서는 2020년, 2021년도는 의미가 없다겠죠? 어떤 해에는 우수가 어떤 직렬에서 많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직렬에서는 예를 들면 미입이 많이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은 학원 강사들이라든가 학원에서 스피치 학원이나 기타 등등 절대 이런 말 안 하죠. 근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2020년도 하반기 7급 시험, 국가직 7급 시험에서 원래 솔직히 말하자면 구급보다 있잖아요. 원래 과거에는 통계는 물론 확실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유추는 가능하죠. 확실한 건 없어요. 그런데 2020년도 국가직 7급에서 어떤 일이 발생이 됐냐? 이것도 팩트입니다. 팩트. 그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그때도 똑같아요. 국가직 7급의 면접은 다 똑같은데 5분 발표 대신 개인 발표를 하는 것이에요. 그죠? 대신 개인 발표 정책에 대한 어떤 문제점과 해결 방안 이거예요. 그리고 토론 면접이 원래 있는데 토론 면접은 코로나로 인해서 없어졌어요. 그죠? 차이점은 그거 상황형 과제, 경험형 과제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하고. 그죠? 물론 상황형 과제 같은 경우는 약간의 난이도 차이는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7급 같은 경우도 어떤 날에 보는 것은 오히려 9급보다 난이도가 낮은 것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좀 높긴 하지만 그러잖아요. 7급에서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들 절대 안 합니다. 왜?
무수한 학생들은 2020년 어떤 일이 있었냐 즐기면서 일반 행정직이죠. 일반 행정 어떤 일이 있어요. 전부 다 미흡이 쏟아져 버렸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필기칸 라인 점수 있죠. 1점 보통 3변수를 뽑잖아요. 필기칸 라인이 전부 다 최종 합격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고득점 미흡자가 거의 40에서 50명만 가서 내가 보통만 맞춰도 되는데 미흡을 받고 떨어지는 사례가 50명 가까이 돼버렸다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는 절대 안 합니다. 이것도 팩트인데. 그렇잖아요. 선생님 이름들은 이런 말하면 여러분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팩트 정도는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뭡니까? 국가직은 해년마다 직렬마다 2020년, 2021년 제외하고 미달, 노쇼니까 의미가 없다 그랬잖아요. 거의 미입이 없어. 그러잖아요. 제외하고 과거 사례를 보면 해년마다, 직렬마다 예를 들면은 우수나 미입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선거 행정직에서 그런 적도 있었고 과거에. 옛날에는 세무직에서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과거의 어떤 통계나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말고 내가 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뭐 2020년도 7급 얼마 되지 않았었어요. 그잖아요. 불과 재작년 일이에요. 재작년 일 그잖아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도 여러분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직 면접 준비는 어쨌든 간에 지방교와 다르게 어떤 변수가 도사릴지 모르고 우리 같은 경우는 또 동점자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뭔 말인지 됐죠? 이런 팩트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래요. 나도 강의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야 국가직이야. 국가직 미흡 없어. 우수. 눈금만큼 줘. 대충 해도 돼. 이것만 하면 돼. 그러면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선생님을 무지하게 좋아하겠죠. 그래, 스티마 선생님 보통만 받자. 이런 프레임 있죠, 프레임. 어떤 프레임이 스티마 선생님이 있냐? 어떤 프레임이 있냐면, 우수를 받으려면 스티마 선생님을 가래. 그렇잖아요. 하지만 보통 받고 하려면은 그냥 스티마 선생님은 너무 빡세. 이런 어떤 프레임을 저한테 씌워요. 아니, 우수를 받으려면 스티마 선생님을 찾는다면, 내가 그러면 성적이 좋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막말로 말하자면 안전하게 보통을 맞을 수 있는 방법 아닌가요? 내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죠? 묘한 프레임을 씌워요. 왜? 선생님 강의 너무 빡세다. 빡센 거 하나도 없어요. 다만 나는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기출문제 이런 거 풀어주지 않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상황령 보세요. 상황령 과제라는 것은 있잖아요. 인사혁신처가 문제 낼 때 있잖아요. 고민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선배님들이 고민 안 하겠어요? 논란이 될 만한 소지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되게 똑같은 문제를 낸다거나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최근 3년 동안 책에서 기출문제 그대로 봐요. 5분 스피치 문제, 참고자료, 주제. 그 다음에 상황령 과제. 단 한 번도 똑같은 문제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보고 있고, 풀고 있고, 남 후기나 애우고 있고, 그런 어떤 면접 준비가 과연 맞냐 그 말이죠. 선생님이 그렇지 않죠. 5분 스피치는 책에 있는 거 참고만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스티마 선생님 제자들이 어떻게 발표를 했느냐 발표 무지하게 잘합니다. 내가 다음 주부터는 자료들을 공개할 거예요. 우리 애들 5분 스피치 무지하게 잘합니다. 여러분 책 보면 난 깜짝 놀랍니다. 물론 책에는 좀 더 잘하는 사람을 실어놨겠죠. 또 솔직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건 대부분 잘합니다. 선생님 직접 400명에서 작년에 400명 가까이 내가 직접 다 1대1 코칭 해봤잖아요. 1대1 400명 가까이 했어요 작년에. 보강까지 잡아가면서 했잖아요. 정말 잘합니다. 진짜 잘해. 내가 그렇게 물론 내가 그랬죠. 면접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노력이 50%고 선생님 강사 역할 딱 50%예요. 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엄한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출문제 이런 거 안 풀어줍니다. 우리 학생들 기출문제 달라는 소리 안 합니다. 주변에 한번 작년에 아깝게 떨어진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선생님에 대해서. 학교 간 선배들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기출문제 이런 거 잘 안 풀어줍니다. 나오지 않는 거. 왜 풉니까? 경험력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를 하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선생님이 나중에 수강생 전용방을 만들어요. 수강생 전용방에서는 실시간 라이브로 진행을 하죠. 그러면 이제 인강을 듣는 학생들도 지방 학생들도 같이 풀어요. 내가 주제를 던져요. 야, 이거부터 써. 그래갖고 이제 몇 사람들이 이제 1대1 코칭을 내가 하죠. 그걸 봐요. 그래서 코칭할 때 내가 우리 학생들 다 단톡방, 오픈 단톡방인데 이제 선생님 제자들 모인 단톡방이 따로 있단 말이죠. 수강생들이 모인 단톡방. 거기다가 다 공유해요. 경험력 과제도 공유하고 왜? 어떻게 썼는지 다 싹 공유해. 그런 데 있잖아요. 단 한 개도 똑같은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요. 한 개도. 그러니까 애들이 자연스럽게 공유해요.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내가 질문을 던져주면서 후속 질문이 뭐고 그냥 단순히 그 어떤 경험력 과제의 내용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5분 스피치건 5분 발표건 경험력 과제건 상황력 과제건 면접관은 질문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질문 리스트가 있다고 다.
이 참 5분 발표 주제에서는 이런 질문 리스트, 경험형 과제에서 이런 질문들을 필수적으로 하고 상황형 과제에서는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만약에 5분 발표가 여러분 매끄럽지 못하거나 내용이 없으면 어떻게 돼? 바로 면접관이 가지고 있는 질문 리스트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실전 코치할 때 선생님은 그런 질문 리스트까지 같이 직접 자기가 발표 내용의 후속 질문, 그 다음에 면접관이 생각할 수 있는 질문 리스트까지 고민해서 그래요. 내가 잘한 건 아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경험형 과제에서 내가 질문하고 했던 내용도 똑같이 그대로 면접관도 질문했다. 그런 후기들이 선생님한테 엄청 많아요. 실제 똑같은 질문을 받았다. 그렇잖아요. 그 정도 타이트하죠. 타이트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좋은 것은 모든 직렬을 공유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지역의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내 직렬만 아는 게 한마디로 응용 능력이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방학생 나중에 이제 선생님 1대1 코칭 할래요? 신청을 해요, 저한테. 나중에 선생님 인강으로 충분하네요? 대부분 그래요. 다 공유하니까. 다 달라요, 내용이. 발표 내용 다 달라요. 경험형 과제, 아니, 그래, 그 말 경험형 과제가 다르다는 건 뭡니까?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면접은 그렇게 준비해야 돼요. 상황형 같은 경우도 선생님도 같이 풀어요, 여러분들하고. 예상 문제를 만들어 오죠? 따로 어떤 선생님 메모를 해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물론 이제 핵심 내용은 몇 가지 해야 되겠죠? 메모를 하게 됐죠? 그래서 상황형 과제도 선생님은 어떤 틀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쓴 작성한 내용으로 거기에 따른 후속점을 해줘요. 그러니까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실전 코칭 과정이 50타임 정도가 되죠. 이 과정이 다 달라요. 문제가. 거의 한 80%는 80% 다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상황형 같은 경우 꼭 알아야 할 문제들, 응용 능력에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예를 들면은 다 해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후기가 아니라 단순히 학생들이 쓴 후기가 아니라 후기를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선 후속 질문까지 선생님 체크다 해줘요. 그것이 응용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돼요. 그렇게. 면접주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선생님 자체가 그 싫어요. 네. 선생님이 좀 친절한 스타일 같지만은 이런 실전 코칭 이런 거 할 때는 지극히 냉정합니다, 선생님이. 냉정할 때 선생님 원래 정도 많고 수험생들을 많이 좋아해요. 왜? 여러분처럼 수험 생활을 내가 6년 가까이 했다고 했잖아요. 공시생활 해봤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것만큼은 잘 알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 알아라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자, 대충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은 크게, 궁금한 것들은 어차피 가장 지금 이슈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어떤 면접 평가 방식, 이것이 가장 사실 궁금해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선생님 말하는 것도 있잖아요. 추가 학기까지 고려해서, 그 다음에 이제 손해보는 직렬이 없도록 그런 걸 감안해서 어떤 조별로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어떤 공고식으로 예를 들면 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좀 하나의 어떤 방법이라는 이야기지.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서로 수험생들이 좀 피해가 없도록 좀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건 절대 공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라. 성적이 좋은 사람이건 성적이 커트라이건 좀 최선을 다해봐라. 그런 취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죠? 이런 이야기들은 더 이상 단톡방에서 묻지 마세요. 선생님도 말했잖아요. 그거 모르는 일이다라는 거 말했죠. 최선을 다해라. 그것이 핵심 포인트 말씀드렸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가지세요. 자,